뱀기업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게요. 제가 이 강의 한지 무척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하여튼 기억을 이것저것 했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원래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교수로 있었고요. 또 북한의 평양과기대 짓는 프로젝트에 그 설립 총무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6년가량 비즈니스 애즈 미션 쪽 일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펀딩하고 인큐베이팅 한 8년 했네요. 8년. 펀딩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그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또 로잔 뱀 싱크탱크의 한국 대표로도 참석을 했고 그랬어요. 또 지난 4년은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뱀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거, 뱀 기업들이. 오늘 강의는 근데 이제 뱀 운동 중에서도 기업에 관한 얘기예요. 저랑 그 리디아랑 둘 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리디아하고 저하고 그 오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죠. 근데 그 뱀 기업 색깔 또 뱀 기업의 계절 이게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색깔도 다르지만 기업이 그 사이클을 가져요. 영원히 계속되는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요구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뱀 기업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뭐 어제 우리 그 송 목사님이 잘 말씀했겠지만 그 로잔 쪽에서 정리한 뱀 기업에 대한 정리인데 기업으로서의 뱀을 정리한 건데 가난하고 복음이 적게 들어간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지역으로 안 보고 사람들로 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건 가능해요. 복음을 전하는 의도를 가진 리더십에서 운영되는 재정적 유지가 가능한 진짜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변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변혁을 일으키냐면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고 있죠. 이런 다양한 목적들인데 이것을 다 이룬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정말 완전하게 드러난다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도표로 나눠서 그려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번 강의 내내 반복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향점인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로서 기업이 비즈니스로서 있으려면 1차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지만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성장도 가능하고요. 그걸 지향하죠.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또는 어려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로 확장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것들이 하나만 잡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가치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유지가 계속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개를 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향점입니다. 일로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몇 가지 그 기업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제 징화 사람 이름인데 우리 리디아 선생님도 잘 아는 기업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지체장애자인데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원래는 잘 나가는 어떤 자기 사업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을 만들겠다고 해서 인터넷 기업을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장애인들이 처음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했고요. 그 다음엔 인터넷 회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만큼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있으면 이렇게 몸이 피곤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서양에서는 많은 인프라로 그거를 메꿔줘요. 또 보조금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업을 순수하게 그들만으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 단지에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권한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자. 중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 장애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오고 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제공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다 메꿔가면서 정상인들만큼 비즈니스에 이익을 내서 굴러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드 이코노미, 혼합 경제 시스템 가질 수밖에 없다. 너와 너의 가족이 먹고 사는 거는 월급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후원으로 모아라. 그리고 그 기업이 굴러가는 거는 너도 도와주고 또 네트워크에 있는 기업들도 도와서 그거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비즈니스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끝내 못 만들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기가 더 쉬운 건 아니에요. 안 했던 사람들은. 하여튼 그래서 어려워졌죠. 두 번째 사례 얘기해 줄게요. 만나 반찬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원래 살림을 하던 그 주부였죠.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그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만나게 요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집을 열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여기서 버는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27명의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매달 댔어요. 대단하죠. 그랬는데 사업이 처음에 굉장히 잘 됐어요. 음식을 잘하니까. 그리고 목도 잘 잡았어요. 주상복합인데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분당에 있는 주상복합 안에다가 반찬집을 열었고 너무 잘 됐는데 이 집 음식이 소문이 나면서 배민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너희 광고해 줄게. 그래서 배민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분당에서 제1의 반찬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을 7명, 8명까지 늘렸어요. 같이 일하는 반찬 만드는 사람들을.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배민에서 뛰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배민에서 뛰어가는 거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은 8명의 직원을 먹이기에는 많이 팔면 팔수록 일은 많아지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민이랑 계약을 끝을 내고 또 그 와중에 주변에서 많은 반찬집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제가 첫 번째는 색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잘 되지 않아요. 특정 시기에 수요보다 공급이 낮을 때에 잠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대에 모든 돈들을 다 나눠준 셈이에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금이 없으니까 이노베이션 할 수도 없고 결국 지금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나눈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일찍 가져간 거예요.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기 전에 너무 빨리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 장부 같은 거나 이 재정 보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앞서서 커진 거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케이스는 나누지 않을게요. 이건 뭐 중국에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장난감 회사인데 이분은 사업 경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사업 경험이 그 전에 한 2번 정도 망한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상해에서 장난감 공장, 오게닉 장난감이에요. 아이들이 빨거나 물어도 전혀 해가 안 되는 그런 장난감을 만들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커졌어요. 또 이분은 이 세 분 다 뱀의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의 오랜 경험상 감을 잡았죠. 어떤 감을 잡았냐? 서로 쫓아가다가는 이 장난감 공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일찍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감을 잡았죠. 그래서 사업이 피크 타임에 있을 때에 사업을 접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그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금들을 꾸준히 모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모든 돈을 내고 종업원들에게 일반 기업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금들을 주고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들 다 내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뒤에 문 닫아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대안을 구하고 또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그 시기에 복음이 굉장히 많이 증거됐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중국에 한 20년, 15년 사업했을 거예요. 15년 사업했는데 그리고 그 남긴 돈 마침 또 그 공장 부지가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제조업을 하면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팔고 이분들은 이제 노년이 됐는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또 다른 미션을 인도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뱀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고요. 또 시기별로 달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 뱀 내비게이션이라는 논문을 쓴 게 한 8년 전에 쓴 것 같아요. 7년 전에 썼는데 이거 영화 기억나세요? 스플릿이라고? 그 멀티플 퍼스널리티 나오는 제가 그 논문을 썼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선교단체에 있잖아요. 선교사들을 대하는데요. 선교사들이 종종 빠지는 게 뭐냐 하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뱀 기업이 세 가지 지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둘째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근데 이런 지향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과로하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면서 어떤 데미지가 있냐면 가정들이 어려워져요. 가정들이. 남편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잘 나누면 좋은데 많은 그 배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배우자들이 안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같이 터지는 일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좀 멘토링을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 시즌별로 그 시즌 때 염려할 걸 염려해야지 기업이 생명이 20년, 30년인데 그 사이에 생긴 일들을 한 시점에서 다 이루려고 애를 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BAM GPS라고 하는 논문을 영어랑 한글로 만들었어요. 이번 다시 보니까 고칠 게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다시 할 수는 없고 당분간은 손 못 대지만 어쨌든 그걸 기초로 해서 멘토링 하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공유를 해드릴게요. 외국에서도 그 논문 보고서 그 문의들이 많이 와요. 자, 뱀 기업의 4계절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제가 세 가지 지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출발점은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가치 창출하고 유지 가능이 출발점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과정에 하나님 뜻대로 하고 물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확장하고 또 보다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앞에 이게 전제가 안 되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전력 투구를 다 해줘야 돼요. 나머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특별히 미셔널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미뤄두고 마음에만 생각하세요. 그것도 변해요. 처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계획 짤 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을 할래. 나는 이 돈 벌면 11조를 누구한테 낼래. 근데 그게 그거대로 가지 않아요. 누구를 도울지가 가다 보면 발견이 돼요. 처음부터 정하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염두에만 두면 됩니다. 선한 영향력 부분도 1차적으로 거래에 있어서만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거죠. 페어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 창출에 첫 한 4, 5년 동안은 전력 질주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떠요. 비행기가 떠야지 뭘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근데 비행기 자체가 아예 뜨지를 못하죠. 아니면 잠깐 떴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좀 나눌게요. 뱀기업의 시간적 변화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처음 쓸 때는 선교사들을 고려해서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보면서는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다 했는데 제가 감안해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스테이지를 크게 5개로 나눴어요. 인큐베이션, 그 다음에 일단 살아남고 1차적으로 성공해요. 1차적으로 성공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가 유지도 가능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요. 드디어. 고객이 누군지도 알고 당분간 그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면은 돈이 돌아가면서 당분간은 살겠구나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처음부터 알지 않느냐? 처음부터 몰라요. 처음에 안다고 생각해요. 인큐베이션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생존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건 줄 알았는데 팔다 보면 변해요. 이 동네에선 진짜 돈 많은 애들은 얘네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상품이 여기서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모델이 발견되는 게 1차 성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륙을 하죠. 이제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그 시기마다 평가하는 기준들을 제가 그 질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쯤 서 있는데 자기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가를 각 시기별로 질문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크게 4가지 면을 측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일단 가치 창출하고 유지 가능성을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하나는 리더의 비즈니스 스타일. 제가 번호를 아예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는 비즈니스의 경쟁력. 그리고 3번째는 선한 영향력. 4번째는 선교적 의도성, 낮은 곳으로 가는 선교적. 이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이제 하는 거죠, 시기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 4가지를 측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리더의 라이프 스타일, 재정적 유지 가능성, 비즈니스 경쟁력 또는 선한 영향력, 선교적 의도성.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평균값은 이런데 어떤 회사, 이거 실제로 터키에 있던 회사예요. 측정을 해봤더니 다른 거는 그런대로 평균값에 접근하는데 선한 영향력은 방법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죠. 막 뇌물도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측정하는 거죠. 이거를 퀘스처네어로 13가지로 다시 재분류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A 회사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 A 회사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책무적 구조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뚝 떨어졌죠. 재정 정리를 도무지 안 해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런데 이러한 4가지 측면을 또는 13가지 측면을 강조점이 이 시기별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준비 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쭉 변한다는 것을 이제 적은 거죠. 제가 나중에 이 파워포인트 나눌게요. 좀 진도가 빠른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4가지 면에서 균형점을 시기별로 한번 봅시다. 시기별로 한번 봅시다. 먼저 인큐베이팅. 여러 가지 것들이 인큐베이팅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나 앞으로 창업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서 학습하고 준비하는 게 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학습하고 준비하는 리더의 라이프 스타일이 잘하면은 충분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창업하기 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일단 창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그게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가족 관계가 튼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창업을 한 다음에 굉장히 흔들려요. 이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좀 백업을 해줘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싱글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백업 구조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돈도 나요, 사실은. 처갓집에서 돈이 들어오고 시집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패밀리 앤 풀스 펀드 FF 펀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보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리더가 꾸준히 그때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탄생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팔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판매에서 들어온 돈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IT 회사 같으면은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든지 어쨌든 돈이 돌아가야 돼요. 물건이 팔리고 돈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구체적인 얘기는 시장에서 고객을 파악하고 학습하고 현금이 돌아가야 되고 이 시기가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귀찮더라도 배우자랑 또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죠. 가족이 이유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살아남으려고 해서 이때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고객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지 내 물건이 팔리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경쟁력도 중요하고요. 이때 선한 영향력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는 시장과 고객을 현장에 들어가서 배워요.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들었고 관찰해서 보았는데 이제는 직접 치고받으면서 시장의 논리와 진짜 고객이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팔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됩니다. 모델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이때 도덕적 결정에서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내린 결정이 회사의 색깔을 그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초기의 팀워크를 같이 일할 초기 팀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에 있어서 핵심 역량 구축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성공인데요. 이때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다음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 발견해서 실험했던 것들이 회사에서 시스템이랑 팀워크로 분업으로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갑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원맨으로만 가게 돼요. 근데 사람이 모여서 팀워크로 구축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은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1인 의존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핵심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 경쟁력,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면에서 그리고 이때부터는 선교적인 의도성들을 조금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앞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경우에 이것을 미리 작전 짜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요즘 멘토링 할 때 그거 플랜하지 말라고. 가다 보면 맞는다고. 거기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11조 얼마 하고 뭐 누구도 없고 그거 처음에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키워드는 팀워크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나머지 2, 3도 중요해요. 자기 관리하는 거 시작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요.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앞에 단계에서 이 모드로 아까 그 서바이벌 모드에서 전력 달리기를 하던 걸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때부터는 자기 돌아보고 쉬기도 하고 팀워크로 나누기도 하고 그 작업 공부도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학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좀 더 큰 기업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건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전체 거시경제상에서 수요는 생겼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곧 공급이 메꿔집니다. 뭐에 의해서? 경쟁자들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장부인데요. 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에 있어서의 이익들의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경쟁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금세할 수 있어요. 그때 이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를 계속 봐야 돼요. 분기별로 계속 봐야 돼요. 근데 이유 없이 계속 이익률이 떨어진다. 10중 8구 경쟁이에요. 가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 있어서의 중요한 건 경영적 혁신입니다. 또한 이때는 자신들이 원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진을 갖고서 선교적인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적 확장이 그저 돈 없이 되지 않아요.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교환 관계인데요. 어느 정도의 돈을 빼서 그 마진을 가지고 시간을 벌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하든지 해서 선교적 네트워킹이랑 선교적 확장을 의도성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간다면 더 좋죠. 마지막입니다. 4단계, 5단계인데요.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자원성숙입니다. 철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철수하면서 복음의 증거에 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철수를 지혜롭게 결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기금들을 계속 쌓아두어야 됩니다. 또는 계속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거기 어떤 한 사업부에 있는 돈들을 빼서 다른 사업부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업부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업부에 있던 돈들을 빼서 분산 투자를 하는 좀 큰 회사를 하는데 이거는 창업가들이 보통은 못해요. 이건 전문 경영인들이 하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이때가 되면 철수 준비하고요. 선교적 성찰을 해야 되고 네트워킹하면서 후대를 키우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빠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한 8분 정도 얘기 나누면 제 시간 끝날 것 같은데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변해갈 때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강주점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나눠볼게요. 하나는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거래예요. 상거래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고객과의 거래가 있고요. 종업원과의 거래가 있고요. 투자자와의 거래가 있고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있고 판매업자들과의 거래가 있어요. 유통망의 거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의 본질은 give and take. 나도 이익 보고 상대편도 이익 보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 교환함으로써.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어느 때나 같습니다. 내가 거래를 나눴는데 나는 이익이 없고 상대편만 이익을 봐요. 뭐 그런 일은 안 하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자꾸 발생한다면 그거는 공의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누구를 돕고 교회에 헌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종업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일반 기업보다 우리 기업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줘야 돼요. 주어진 시간에. 마찬가지, 그래야지 내가 이익을 보죠. 마찬가지로 그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함으로써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단 돈을 더 받던지, 휴가를 더 갔던지, 그런 식으로 양쪽 다 이익이 되는 상거래가 돼야죠. 이것은 모든 범위에서 같아요. 이것이 비즈니스에 있는 공입니다. 이거를 하고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얘기 할 수 없죠. 이게 된 상태에서 그걸 넘어서는 구속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give and take가 되지 않는 관계인데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이 다 있죠. 그런데 조건적 언약에서의 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비즈니스는 특별히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죠. 거기서 조건적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 언약에서 그것들이 기본이 됐을 때에 무조건적 것들도 할 수 있는 마진들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사업가의 본질입니다. 사업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업가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라니까 좀 이상하죠.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마켓에서의 기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디에 마켓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요가 흘러가고 경쟁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거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 감각입니다. 이 회계장부를 다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회계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수익률, 영업 대비 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영업 대비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봐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변화를 주는 사인입니다. 계속 그게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두 번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위험이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많이들 안 해요. 내가 앞으로 6개월 내에 돈을 현금을 내야 되는 때가 언제고 현금이 어디 쌓여 있고 6개월 내에 내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현금을 메꿀 수 있는가들을 계속 앉아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CEO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사업가가 안 해주면 전체가 다 날아가요. 제가 사업가의 본질은 텐트메이커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텐트메이커는 바울이 한다는 텐트메이커가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하는 텐트메이커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텐트를 생각했냐면요. 사막의 장막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예언하셨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사막에 엄청나게 햇빛 내리쬐거든요. 거기에 장막 굉장히 큰 장막입니다. 그거 치면은 그 밑에 낙타도 들어오고요. 사람들 대가족이 그 밑에 들어와서 햇빛을 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업가는 많은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지는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현실 감각을 가지면서 돈을 매니지하는 일들을 안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단위도 바로 사업가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모여서 자본주의를 이뤄내요. 그래서 그 책임지려는 본질, 전체적인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 훈련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키워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이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문장에서 헬라어로 보면 판타타 에스네이 모든 민족을 마세이추사테 제자를 삼아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제자 사역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배머들은 그렇게 제자 삼지 않습니다. 배머들은 삶으로 증거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구의 통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가가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공급업체들과 투자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가를 직접 보게 됨으로써 예수 믿기 전에 제자 훈련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터사역이나 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지나치게 종교화 됐어요. 지나치게 제자화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뱀어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른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